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 의원님 무대 위로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신청하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민경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소개 말씀 중에 제가 원내 대변인을 했는데 원내 대표를 했다고 하셨어요. 이 지금 시국 강연회가 서울로도 지금 동시에 중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원내대표를 했던 정진석, 김성태,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원내대표를 했다고 저러나 그럴까봐 고쳐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귀한 그 간증의 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그 예배 보던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올라와서 원근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뭐 시간은 제한이 돼 있고, 뭐 시간은 마음껏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을 위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KBS의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서 인천 송도고등학교 연세대학교를 나오고 다음에 공보처에서 잠깐 있다가 기자가 되고 싶어서 시험을 20번을 봤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이 제한에 딱 걸려서 KBS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자 생활을 좀 해보려고 시험을 그렇게 봤는데 다른데 뭐 좀 모자라는 데에서도 다 떨어졌는데 KBS는 제가 선망하던 그런 언론사인데 거기에 붙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23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만 품었고 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좀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것이 9시 뉴스 앵커입니다. 9시 뉴스 앵커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졌었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 여드름이 나서 이 피부가 엉망입니다. 이 피부를 갖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기 때문에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KBS 9시 뉴스 앵커 전국에 계시는 그때는 시청률이 굉장히 높을 때였어요. 시청률이 20%니까 전국에서 5천만의 20%니까 1,000만 명이 뉴스를 시청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든 시청자분들은 아셨다고 합니다. 저 민경욱이라는 사람은 실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은 저런 얼굴로 KBS 9시 뉴스 앵커가 될 수는 없다. 저런 피부로 9시 뉴스 앵커가 된 걸 보니까 실력은 있는 사람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도 하고 그전에는 워싱턴 특파원도 3년 동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워싱턴 특파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시 뉴스 앵커를 마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변인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대변인을 2년 동안 했고 2년 동안 할 동안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힘이 들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가 대통령을 모시는 대변인 때였다고 제가 어느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년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국회의원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는 주위에 권유가 있어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 그 지역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의 송도에 송도 해수욕장이 있었죠.
물을 막아서 서해에 있는 물을 막아놓고 그 해수욕장이 있었던 그 지역 앞에 그 바닷가를 많이 간척을 했습니다. 간척을 해서 지금은 25만 명이 사는 국제도시가 거기에 만들어졌는데 그 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구에서 출마를 해서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는데 4년 동안의 국회의원 생활을 1년은 여당 국회의원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건재하셨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탄핵이 된 다음에는 야당 국회의원으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이번에 21대 총선에 제가 출마를 했는데 저는 21대 총선에서 지기가 참 어려운 지역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무려 24년 동안을 인천 제 지역구는 24년 동안 우파가 집권을 했던 우파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던 인천의 보수의 중심입니다. 다음에 서울에서는 강남이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인천에서는 송도가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40층이 넘는 50층도 넘는 그런 아파트들이 즐비한 그런 곳이 우리 연수을구입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어떤 구도의 싸움이었냐 하면 좌파와 우파가 있으면 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출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거의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좌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우파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우파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좌파에서 한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우파에서 여러 사람이 출마를 했다. 우파 성향의 여러 당에서 출마를 했다. 그래서 제일은 바람이다. 두 번째는 구도다. 세 번째가 인물이다. 다음이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출마한 사람이 어떻게 당선이 되느냐 할 때 그런 순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구도면에서 보면 여러분들 정일영이라는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때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한 사람이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공항공사를 나오고 제가 볼 때는 배신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당 우리 민주당에서 또 한번 자기가 출세를 해보겠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좌파의 민주당의 후보고 또 한 사람은 정의당이라고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이 있습니다. 그 정의당의 당수 여기 교회에 계시는 분들 이 동성 결혼 이런 것을 찬성하는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이정미라는 전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좌파 성향의 두 사람이 모두 함께 출마를 했고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면 내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이 단일화가 되지 않고 이 사람들 두 명이 다 나오면은 저는 그 떼어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승리를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지역이었고 4년 동안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국회의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직과 국회 29개를 맡았습니다. 29개를 맡은 것 중에는 아까 얘기하셨던 당 대변인도 있고 원내 대변인도 있고 원내 부대표도 있고요. 원내 부대표도 있고 다음에 정책위 부의장도 있고 인천시당 위원장도 있고 홍보위원장도 있고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직함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민주당 모 의원과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의원하고 둘이서 밥을 먹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어봐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맡은 게 너무 많아서 힘들다. 국회의원회도 다른 사람들 하나씩 맡는데 3개씩 맡고 너무 힘들다. 아니 뭐를 맡았길래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아니 대변인도 하지 원내 부대표도 하지 이랬더니 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원내 부대표는 초선한테 줘. 초선한테 뭘 그것까지 다 하고 그래. 제가 초선인지 모르고 하도 많이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한 3선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대표를 한다고 그랬더니 부대표 같은 건 초선한테 줘.
이럴 정도로 이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제가 출마를 했을 때 전국에 있는 매체들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제 지역에 누가 이길 것이냐 여론조사를 했는데 모두 10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여론조사 10번 하는 동안에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선거하는 날 6시 땅땅땅 땡 하고 6시를 가리치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번에 민주당 180석 하고 발표됐던 바로 그 출구조사 누가 당선되고 이걸 발표하는데 제 지역은 제가 당선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얼싸안고 막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인천에서 떨어지기 힘든 그런 지역에서 출마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게 한 번 그냥 출마를 하면은 민경욱이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한 저를 공천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컷오프가 됐어요. 아니 저같이 열심히 일한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누구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셨을까요? 이 공천위원들이 저를 공천을 누굴 주었는데 그 공천을 빼내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 것, 공천 발표가 났는데 그걸 바꾸는 것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평가하면서 민경욱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공천을 바꿨다. 그것도 2번이나. 그런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라는 걸 당 지도부에 얘기를 했고 결국 공천이 제가 컷오프 됐었는데 이렇게 바꾼 건 아니고 컷오프 됐던 거를 이렇게 세워놓고 둘 다 경선을 해봐라. 경선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겨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제 2주일 동안은 정치적으로 제가 사망 상태에 있었고 사망한 다음에 이제 제가 경선을 해서 이겨서 선거 운동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수행 비서가 제 뒤에 오더니 귀에다 대고선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인사하고 막 있는데 차에 대해서 퇴근하시는 분들 인사를 하고 있는데 뒤에 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 공천이 취소됐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공천이 왜 취소가 되냐 온몸에 그냥 그 소름이 돋으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찌릿찌릿하게 천둥을 맞은 것처럼 번개를 맞은 것처럼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인천에서 제일 많이 입법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그 어느 국회의원보다 제가 이 법 개정을 입법과 개정 작업을 많이 했다. 이걸 보여주면서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그 예가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틀렸다고 시비를 걸면서 그러므로 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이 사람은 공천이 돼서 선거에 나가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떨어진다. 이런 거를 걸어가지고 공천을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거를 다시 바꿔놨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한 저는 2주일 동안 제가 정치적으로 사망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2주 동안 사망한 기간에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공천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가면 좀 어려운 선거니까 하나님이 이런 출렁출렁거리는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사람들이 왜 민경욱을 공천을 안 주냐, 이번에도 공천을 또 취소한 건 잘못됐다. 그래서 동정심이 일도록 그렇게 해서 저를 어렵게 당선을 시켜주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때 민경욱 공천이 잘못됐다고 공천을 안 시킨다고 그랬더니 전국에서 난리가 났었죠. 아니 우파의 우파의 투사인 민경욱을 당선 안 시키면 그 누구를 당선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동정 여론이 일어서 저의 인기가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날 출구조사에서도 이긴다고 했던 제가 당일 투표에서 쭉 해서 계속 이기는 걸로 나갔습니다. 3,000표를 제가 이기는 걸로 났는데 새벽에 사전 투표에 대한 개표를 진행하면서 제가 결국에는 2,800표 차이로 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2,800표 차이로 졌어요. 근데 도저히 실감이 안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당선이 될 거라고 나는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제가 그때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한 내용이 있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제가 이 선거 뒤에 한국 사회에 몰아닥칠 정치적 변혁과 기적에 귀퉁이에서 작은 일을 하는 도구로 저를 써주십시오.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선거 이후에 대한민국이 불어닥칠 정치적 변혁과 이 기적, 그 기적을 이루는데 구석에서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저를 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뭐였냐 하면 이번에 당선은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니까 당선이 된 다음에 우리가 과반수를 확보해서 지난 4년 동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법을 몽땅 고치고, 그 다음에 제 주위에 있는 대통령감으로 거론이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된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제가 9시 뉴스 앵커 청와대 대변인을 하면서 쌓은 저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그 기적을 이루겠다. 기적을 이루는데 제가 쓰임을 받겠다. 이런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도를 당연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떨어진 겁니다. 자, 떨어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4월 15일 날 떨어진 것을 밤에 알고 4월 16일 새벽에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잘 하시면은 오늘 1시간 동안 저의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에는 당일 투표가 있고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4월 15일 날 한 것은 당일 투표고 4월 10일과 11일에 한 것은 사전 투표입니다. 당일 투표는 하루 하고 사전 투표는 이틀을 해요. 이틀을 하는데 사전 투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여기가 제 지역구라고 하면 여기 지역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글피 그 글피에 있는 본선거에 어디 놀러 가거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미리 좀 하자. 미리 투표를 하자. 이게 사전 관내 투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셔서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런데 여기에 교회에 적을 두면서 지금 바깥에 나가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교인들이 바깥에서 이 우편 투표 같이 배달되는 날짜가 필요하니까 미리 바깥에서 다른 지역에서 찍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자, 아시겠죠? 관내 사전 투표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날 찍지 않을 사람들이 미리 찍는 거고, 관내 사전 투표는 여기에 지금 있지 않은 군인들은 여기에서 군대 생활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하니까 군인들, 또 여기에 지역구를 두었지만 주소가 다른 분들, 또는 출장을 가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그 투표가 사전 관외 투표입니다. 그걸 이제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날 이제 제가 받은 투표 중에 당일 투표는 제가 3,000표를 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전 투표는 제가 정의령 후보, 민주당에 있는 후보보다 졌습니다. 근데 이 전체의 표수와 차이를 비교하는 거 말고 제가 받은 이 득표 가운데 사전 투표, 이 여기에서 10일과 11일 날 찍은 그 표 전체를 100이라고 하면, 잘 들으십시오. 100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이
군대 간 이런 사람들, 바깥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보내온 표를 비교를 해봤더니 사전 관내 투표는 100이에요. 사전 관외 투표는 39예요. 그건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죠. 아니 뭐 사전 관내 투표가 100이고 거기에 비해서 세봤더니 어떻게 우연하게 39, 관외 사전 투표는 39다. 이거는 뭐 40이 될 수도 있고 38이 될 수도 있고 36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연하게 보니까 100대 39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정일영 후보도 저보다 많이 표를 얻었다 그랬죠. 많이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를 얻었는데 그 사람의 표의 구성을 봤더니 사전 관내 투표를 100이라고 할 때 사전 관내 투표가 신기하게도 39예요. 아니 그게 두 사람이 맞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찍은 사람들의 합이 있는데 그거하고 아니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제주 뭐 강원 이런 데서 막 보낸 것의 합이 어떻게 그 비율이 민경욱의 100대 39하고 이 정일영 이사라는 사람의 100대 39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두 후보의 사전 관내 관외 투표의 비율이 똑같았다.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3의 후보 이정미 후보가 있습니다. 이정미 후보의 표는 사전 관내 투표가 100, 사전 관외 투표가 그것도 39. 그것도 39예요. 아니 세 사람의 여기서만 찍은 거를 비교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찍은 것과 전국에서 온 거의 합을 가지고 봤더니 비율이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거는 그 당시에 그냥 바로 생각을 해도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정도가 얼마나 이상했는지에 대해서 이 통계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이거는 이상한 게 보통 이상한 게 아니다. 박영하 교수라고 계십니다. 박영하 교수는 한 79학번쯤 됩니다. 한 3년쯤 저보다 선배인데 그때에 학력고사 전국 여자 수석을 했어요. 천재죠. 26살 때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물리학과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6살 때.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서 26살부터 교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물리 통계학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1000개의 동전을 하늘에 던져서 떨어진 걸 다 봤더니 모두 다 앞면일 가능성하고 똑같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한 100년 동안 던지면 이게 얼마나 희귀한 일이냐면 100년 동안 계속 던져도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확률입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웬걸 계산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그날부터 오늘까지 던져도 안 된대요. 그런 확률입니다. 그게 박영하 교수의 얘기예요. 그 확률을 계산한 걸 보니까. 두 번째, 박성현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님이시고 한림원 원장도 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이 서로 다른 짜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투표를 했는데 그 비율이 0.39, 0.39, 0.39로 똑같을 수 있는 확률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맞는 거. 그게 아니라면 100%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부정선거와의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제가 investigative reporter, 제가 여러 정치부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정치부 말고 내근 생활을 할 때는 탐사 보도를 했습니다. 탐사 보도, 이렇게 잘못된 거 가서 파헤치고 그러는 그런 기자 생활을 했는데 탐사 보도를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는 가서 이게 1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취재를 해봤더니 사실과는 다른 그런 경우를 몇 번 제가 경험을 하고 허탕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을 아는데요. 제일 쉬운 취재는 뭐냐면 처음부터 확신을 갖는 겁니다. 증거를 제가 갖고
증거를 갖고 취재를 하는 취재가 제일 쉽습니다. 그런 게 몇 개 있었죠. 아주 결정적인 증언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는 거를 제가 바로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조금 있다가 벌어질 입찰이 있습니다. 입찰이 있는데 그 입찰에서 누가 낙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입찰 담합입니다라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딱 하고 눌러가지고 그 녹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녹음을 입수한 상태에서 거길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입찰이 시작되기 30분 전에 1시간쯤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 입찰은 누가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1시간 뒤에 가서 봤더니 1시간부터 제가 약간 늦었어요. 갔더니 입찰이 끝났어요. 입찰이 끝났는데 입찰이 누가 됐나 하고 그 안에서 가서 물어봤더니 아까 얘기한 사람이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얘기했던 그 업체가 낙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예언자도 아니고 입찰이라는 게 각자 경쟁을 하는 건데 그래서 0.01% 차이로도 단 이론 차이로도 낙찰이 되는 750억짜리 입찰 공사 입찰이었는데 그거를 누가 될 거라는 걸 미리 알려줬으면 이건 무조건 입찰 담합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고 제가 취재를 해서 방송 대상을 탔습니다. 그런 거 같은 거는 아주 손쉬운 취재죠. 저는 이번 부정선거를 밝히는 이 싸움도 정말로 쉬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증거가 나왔어요, 벌써. 아니, 100대 39, 100대 39, 100대 39가 하느님이 만드신 게 아니면 무조건 조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숫자만 공부하신 분이. 그리고 26살 때 박사학위를 딴 26살 때 교수님이 된 그 천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0개의 동전을 던져가지고 전부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전부터 계속 던져도 지금까지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부정선거를 맞는 저의 입장은 아주 그 쉬운 입장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 제가 그때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선거 이후에 닥칠 정치적 기적과 변혁의 한 구석에서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 저는 당선된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잘못 들으셨는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이 있으신 겁니다. 뭐냐? 여기에 딱 쓸 놈은 이 똑똑한 민경욱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저를 찍으신 겁니다. 그게 왜냐? 다른 데는요, 아까 0.39 얘기했죠? 다른 데는 0.25, 0.27 이런 데가 많아요. 전국에. 서울, 경기, 인천의 사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총합이 63%고요.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 전체가 얻은 총합이 36%입니다. 63대 36, 서울이. 경기도 봤더니 63대 36. 인천을 봤더니 63대 36.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지역구에서만 0.39, 0.39, 0.39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지금 통계들이 있는 겁니다. 서울 지역에 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천 개의 동이 있죠. 수천 개의 동에 그 한 동에서도 사전선거에서 우리 당 사람이 민주당 사람을 이긴 동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한두 개는 있어야지요. 한두 개는 정말로 그 사람이 잘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에서는 이긴 몇 개의 동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 전체 동에서 사전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 의원을 이긴 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거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르시니까 복된 자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들이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환호를 하니까 바리새인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을 말려라. 당신한테 복된 자라고 하는데 이건 메시아 그 구세주에게만 하는 게 아니냐. 당신이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들이 잠잠하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저 사람들 조용히 해요. 그러면 돌들이 일어나서 이분은 구세주입니다라고 외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지금 부정선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써주질 않아요. 미디어에서 써주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이 묻힐까요? 묻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하면 그 숫자들이 소리를 칩니다. 숫자들. 지금 이 숫자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베인 교수가 있어요. 미시간 대학교에 전 세계에서 부정선거를 가려내는데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한국의 총선과 관련해서 5편의 논문을 냈습니다. 처음 거에서 뭘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고칠게. 고쳤고 다음에 또 다른 발견이 돼서 또 고치고 해서 5개나 냈습니다. 5개의 그 결론은 뭐냐? 자기가 20년 동안 전 세계의 사례를 연구했던 부정투표의 사례 400건 가운데 지금 4.15 부정선거는 상위 10% 안에 든다. 20년 동안 자기가 전 세계에 있는 부정선거를 연구를 했는데 한국의 4.15 부정선거는 그 도로 볼 때, 부정의 도로 볼 때 상위 10% 안에 든다. 40개 안에 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봐온 것 중에.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가서 했나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한 겁니까? 여기다가 부채를 딱 세워놓고 이렇게 이쪽은 부정, 이쪽은 정상적인 투표. 그래서 부채를 놓고 야야야 했더니 이쪽으로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허이 부정선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부채도사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나 이 핸드폰으로 찍어보면은 중앙선거위원회 자료실이 있어요. 그 자료실에 제 지역구에 들어가서 무슨 동에 누가 얼마를 찍었고 사전투표에는 뭘 찍었고 이런 숫자들이 쫙 나옵니다.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베인 교수가 20년 동안 만들어 온 툴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봤더니 한 110만 표 이상이 만들어진 표다.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부채도사가 아니에요. 하나하나의 숫자를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비교를 한 거예요. 이게 나올 수 없는 표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나온 표로도 나오고 수식으로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증거다? 숫자가 증거입니다. 숫자가 증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와 맞지 않는 뭐가 있을까요? 표가 있죠, 표. 아니, 이 표가 아까 얘기한 군인들이 보내주는 그 투표용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깁니다. 길어서 이번에 저기도 못했어요. 투표지 분류기에 집어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비례대표 용지는 전부 다 손으로 셌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길다는 얘기죠. 그 긴 게 어떻게 왔습니까? 군인들이나 이렇게 보내올 때는 봉투 안에다 넣어요. 봉투 안에다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접죠. 3번은 접어야 돼요. 3번은 접어가지고 봉투 안에다 넣으니까 이게 짜부러지죠. 짜부러져요. 접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표를 하면서 보니까 이만큼씩이 한 번도 접지 않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그 조폐공사의 신권 지폐같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빳빳한 투표용지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정말 기가차게도 중앙선관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형상기억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형상기억 종이. 이 합금 중에는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어느 온도가 되면은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틀어놔도 막 이렇게 구겨놔도 그게 어느 온도가 되면 다시 이렇게
형상을 기억하는 형상 합금이 있습니다. 근데 종이도 그런 게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종이는 접으면요, 이 재질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펴지질 않습니다. 웬만큼 이렇게 해놨으면은 그게 다시 펴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접으면은 다시 펴지진 않아요. 그게 어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복원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투표용지는 빳빳한 것만 있나요? 빳빳한 게 아니고 접힌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접힌 거는 전부 다 가짜 투표용지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빳빳한 투표용지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36대 63, 또 0.39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이제 숨길 수 없는 그 증거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믿고 있고, 아니면 못 믿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믿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되면 말문이 콱 막힙니다. 무슨 얘기냐? 1. 아니 요즘 같은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습니까? 옛날에 60년 전에는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받아주고 이랬으니까 그때 돈을 주고 매표 행위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세대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어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아니 수개표를 했잖아요. 이번에 수개표를 했는데 무슨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면 입이 딱 막혀요. 세 번째, 그 컴퓨터로 셌어요. 컴퓨터. 지금 컴퓨터 시대인지는 알고 있죠? 컴퓨터로 2번이나 셌어요. 그런데 다시 세봤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세 가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말문이 콱 막힐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정선거가 있습니까? 요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바로 이번에 부정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 범죄는, 조작은 첨단 디지털 범죄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완벽하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미국에는 이제 이틀 뒤면 여러분들도 선거를 하고 그 선거에 대한 개표가 진행이 될 텐데, 개표는 이 미국 전역에 있는 6천여 개의 개표장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요. 거기 그 카운티나 뭐 그 주에서 나온 것을 거기에서 합산을 합니다. 합산을 해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면 알려줘요. 이게 미국의 시스템인데, 우리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너무나 IT가 발달하다 보니까 3,000개의 각 개표장에 있는, 개표소에 있는 이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전부 다 세는 거거든요. 몇 표를 받았는지를 세는 건데, 그 전자개표기 모두가 이 랜선 혹은 무선통신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한 대에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프로그램으로 때리기만 하면 3,000개의 개표소에 있는 모든 전자개표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범죄였습니다. 이게 다른 데였으면 안 됐어요. 다른 나라면 잘 안 되고.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범죄를 저지르기에도 편리하다. 어떻게 요즘 세대에 수개표를 했잖아. 수개표. 여기에 다들 100% 수개표라고 사람들이 중앙선관위에서 이 홍보를 했거든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수개표는 없었습니다. 수개표는 뭐냐? 투표함이 까져요. 탁 개함이 돼요. 그럼 투표 용지가 쫙 펼쳐지면은 그거 하나하나를 사람들이 앞으로 가져와서 1번 어디, 2번 보니까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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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3번 무효, 이렇게 사람들이 갈라놓는 거예요. 그럼 그 갈라놓은 거를 가져가서 다시 검사를 하는 게, 그게 수개표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개표는 없었어요. 이렇게 이게 한 100페이지쯤, 200페이지쯤 됩니다. 200페이지가 되면 이게 100장이라는 소리잖아요. 100장의 투표용지를 2번 여기 투표 개표기, 전자 개표기 혹은 투표지 분류기에서 한 번 세서 100장씩 빼고 100장씩 뺀 것을 계수기로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있는 돈 세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드르륵 해서 이게 100장이 맞는지를 세고 그래서 이거를 꽁꽁 고무줄로 묶고 그래서 이거를 검표하는 사람한테 갖다 줘요. 그때 최초로 사람이 표를 손으로 만지게 됩니다. 그때 만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면서 이거는 1번이고 1번이고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100장씩이 묶여 있으니까 이거를 잡고 이렇게 합니다. 볼까 한번? 아유 맞네.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이거 한 장 한 장 세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해요. 지금 뭐 하냐, 여기 수십만 장씩 계속 나오는데 수천 장 수만 장이 나오는데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다시 없네 이러면서 넘기는 겁니다. 이런 게 있었을 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이만큼에 있는데 이걸 넘기면서 제가 쓴 글자 하나를 찾아내는 거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뭘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00장 안에 2번 저의 표 한 장이 1번 표로 들어가요. 100장에 한 장씩. 제가 100장이 있고 여기 100장이 있는데 제 표 한 표가 이쪽 1번 표로 들어가면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2% 차이가 납니다. 100장이 돼야 되는 게 101장이 되고 100장이 되는 게 99장이 되니까 2% 차이가 나요. 100장 중에 한 장만 섞어도 100장 중에 한 장만 계속 섞어도 2%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찾아낼 수 있나요? 100장 중에 한 장을 미리 거기에 들어갔다면 못 찾습니다. 찾기 어려워요. 찾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맞을 거라는 우리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틀린 게 없을 것이다. 컴퓨터가 2번이나 세 있으니까 여기 틀린 게 없다. 이렇게 보니까 거의가 다 1번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걸 다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요 부분은 인간의 그 신념 체계, 이게 맞을 거야 라는 신념 체계를 건드린 그런 이제 부정선거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만 가도 2%인데 제가 이번에 몇 퍼센트 차이로 졌느냐? 2.8% 차이로 졌어요. 그러니까 요 100장 중에 한 장만 100장을 세면서 그 중에 하나를 2번 표를 1번 표로 넘겨라. 이런 명령만 주면 이번 그 선거는 간단하게 2% 차이를 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수개표가 있었느냐? 수개표는 없었다. 형식적인 수검표가 있었을 뿐이다. 세 번째, 컴퓨터로 2번이나 세했는데 무슨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느냐? 컴퓨터는 인간이 만든 가장 똑똑한 기계죠. 지금까지 있었던 기계 중에 가장 똑똑한 기계입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지칠 줄도 몰라요. 정확해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컴퓨터는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시킨 대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잘못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잘못된 프로그램대로 실행을 하는 것이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장 중에 100장을 탁탁탁탁 고속으로 나가죠. 고속으로 막 이게 분류를 하는 와중에 무효표 한 장을 빼서 무효표를 1번으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원래 있는 1번 표는 무효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00장 중에 들어간 거는 다 맞는 줄 알고 지나가고 무효표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봐요. 근데 1번 표 멀쩡한 게 무효표로 들어갔네. 그래서 그건 1번으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명령을 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타락 하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컴퓨터다. 그러니까 2번이나 썼잖아요. 한 번 투표지 분류기에서 그렇게 거르고 한 번 계수기에서 거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이야 무지하게 빨리 계산을 하네. 대단하다. 이러면서 여기 자기 앞에서 왔을 때는 이거 다 맞아. 봤더니 다 맞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선거는 그럼 어떤 선거냐? 인간이
지금 인류가 만들어 놓은 가장 훌륭한 기계인 이 컴퓨터에게 이상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저 남의 표를 뺏어오라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서 남의 표를 뺏어온 부정선거다. 이 세 가지의 이 고비를 넘으면 여러분도 이번 선거의 부정선거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그 많은 지역구 중에 전부 다 부정이 있었지만 하필이면 제 지역구에 0.39가 세 사람이 똑같이 있는 그 증거, 부정의 증거가 제 눈앞에 떨어졌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발견돼서 누가 제 뺨을 땅 때리면은 너 나 때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깜깜한 데서 누가 나를 딱 때리고 도망가면은 누가 때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맞고도 누가 때렸는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0.39라는 것이 제 머리 위에 번개처럼 쏟아졌더라도 제가 모르면 끝이에요. 제가 모르면 끝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특종 기자였습니다. 방송 대상을 2번이나 탄 기자였는데, 방송 대상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입찰 담합. 입찰 담합이 뭘 이용한 거냐면 이 통계, 다음에 확률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입찰 담합서 750억짜리 그 공사니까 이만큼 내역서를 써야 돼요. 내역서를 41개 업체의 내역서를 한 업체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 입찰 담합하는 쪽에서 다 만들어서 나눠준 거예요. 그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입찰 담합이라는 것을. 근데 그때도 통계학과에 박사과정이 있는 학생이랑 그거를 들여다보면서 이 정규 분포에서 하나 떨어진 이상한 분포가 하나 있다. 이걸 발견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특종을 해서 방송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뭐 통계, 확률 이런 거에 굉장히 제가 익숙합니다. 2번째, 그것보다는 최근에 어떤 취재를 했냐면 인터넷 뱅킹이 있어요. 인터넷 뱅킹은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한국은 믿어요, 컴퓨터라는 것을. 근데 다른 곳에서는 그건 믿질 않습니다. 이거 괜히 잘못되면 어떡하나, 돈 거래인데. 그래서 믿질 않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은 그걸 믿기 때문에 발전이 되어 있죠.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밥을 먹는데 찾아와가지고 제보할 게 있다 그래서 가만히 뭐예요? 들어봤더니 어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터넷 뱅킹을 했는데 1,000만 원을 저 유진철 의원께 보냈는데 엉뚱한 뭐 이주양 저 회장님한테 갔다 이거예요. 아니, 돈을 이쪽으로 보냈는데 그 돈이 저쪽으로 갈 리가 있나? 없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인터넷 뱅킹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는데 이러면서 갔어요. 다음번에 또 무슨 자리가 있냐 또 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그때 말씀드린 거 그게 진짜라고. 아니, 그게 어떻게 진짜냐? 그것도 국민은행에서 있었던 건데, 국민은행은 대한민국 최고의 은행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저 인터넷 뱅킹이 잘못됐다 그러면 대서특필돼야 되고, 다음에 그거는 저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될 텐데 안 된다, 가라 이랬어요. 다음번에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이제 그만 오라고. 당신 만약에 자꾸 이렇게 오려고 그러면 내 눈앞에서 보여라. 돈을 1,000만 원을 이쪽으로 했는데 이쪽으로 가는 걸 내 눈앞에서 직접 보여라. 그럼 내가 20분짜리 넘는 거 다큐멘터리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그랬더니 언제든지 불렀습니다. 부르더니 돈을 이쪽으로 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걸 보여줬어요. 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너무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이제 이용을 해서 뭐 OTP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아니 내 눈앞에서 보이는데 이렇게 보내줬으니까요. 돈이 그렇게 가는 걸 저 입증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이거예요. 1. 해커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다. 2.
랜선 있죠? 이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정보 고속도로. 랜선은 해커들의 놀이터다. 이게 제가 받은, 그 취재하면서 얻은 결론이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인터넷 뱅킹 그 해킹 사건을 20분짜리를 2개를 만들어줬습니다. 다큐멘터리 하나를 만들면은 아까 제가 강의를 여기서 간증을 하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20분짜리 만들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돼요.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나 만들었기 때문에 그 9시 뉴스에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킹에 대해서는, 인터넷 해킹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자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옛날 입찰 담합했던 거, 다음에 이 해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제 지역구에 3개의 똑같은 확률이 나온, 이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계속 던져서도 안 나오는 그런 이상한 게 나온 거를 저는 바로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교하게 이렇게 만나게 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종을 하고 방송 대상을 받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공천을 떨어질랑 말랑 해서 이렇게 당연히 이겨야 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도 알고 저도 알고, 그런 상황에 또 얘가 착하게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적의 도구로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 네가? 너 지금 붙여달라는 얘기는 안 했지. 그러고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공천에서 떨어졌으면은 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나섰을까요? 나설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회에 참석도 못했는데 제가 그 대회가 뭐 어떻다느니 룰이 어쩌다느니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공천에서 떨어졌다면은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부정이다, 맞는 선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2번째, 제가 당선이 됐으면 이 일을 할까요? 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국민의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103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답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부정선거인데, 아니 저 힘을 갖고 있는 헌법기관 103명은 지금 뭘 하는 거냐, 민경호 혼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쌍하지도 않냐, 좀 도와주지, 왜 안 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이해한다니까요. 저는 이해해요. 왜냐, 그 사람들은 당선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경욱은 또라이다, 또라이. 지금 그 전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았는데 떨어지더니 이건 떨어진 게 자기가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선거가 부정이어서 떨어졌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어이 민경욱, 나는 열심히 해서 붙었고 너는 요만큼 덜해서 떨어진 거야.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선거라는 부정의 부자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2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1, 만약에 부정선거라고 하면 자신의 당선을 자기 부정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거에서 내가 당선이 됐다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는 열심히 4년 동안 해서 당선이 됐는데 부정선거여서 자기가 당선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당선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2번째, 당장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선거를 다시 해야 합니다. 다시 하면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죠. 당선이 될 것 같지만 당선 돈 들이고 당선을 또 해야 되고, 선거운동을 또 해야 되고, 거기서 자기가 당선이 돼야 되고, 이건 너무나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기자는, 여기 기자분도 계시지만, 기자는 기사만 안 쓰면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최고의 직업이에요. 네? 사람들 앞에서 군림할 수도 있고. 근데 기사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만 안 하면 제일 좋은 직업이에요. 선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선거 투표하고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선거 기간이 정말 피를 말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선된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당선이 됐으면 당연히 얘기를 하는데 이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떨어지더니 완전히 사람이 버렸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를 떨어뜨려 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붙어야 되는 붙어야 되는 사람이 떨어졌고, 다음에 떨어진 상 이후에 바로 오는 그 신호들, 나의 따귀를 딱 때리고 간 것을 어둠 속에 맞았지만 이 환한 데에 맞은 것처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해안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 두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그게 마지막에 이게 아니라고도 나올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나올 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의미가 있느냐?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의 기둥은 선거입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다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습니다. 북한은 안 그래요. 한 사람이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까지. 우리가 그런 데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지난 6.25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을까요? 70년 전의 6.25 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고륙 상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건 너무 단편적인 거고, 만약에 그때 북한이 이겼어도 저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목을 자르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었습니다. 거기서 누가 이겼습니까? 민주주의를 이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자유롭게 이 공기처럼 자유로운 이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쁜 소리도 할 수 있고, 예? 제가 선거도 할 수 있고, 선거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지만 선거로 지도자를 뽑을 수 있고, 이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순간이 다시 왔습니다. 이 지난 6.25 전쟁에서 우리가 기사회생했죠. 거의 죽었죠. 낙동강 전선으로 부산 그 지역에 피난민들이 모이고, 우리들의 목숨이, 민주주의의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때 감행한 인천 상륙작전이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은 5,000분의 1이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으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전투함들을 대는 데부터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메가더 장군의 결단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됐고, 그 인천 상륙작전 우리의 민주주의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6.25입니다. 지금 선거로 인해서 선거 제도를 바꾸어서 영원히 집권하겠다.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50년, 70년, 100년을 집권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260석을 자기네들이 갖겠다고 얘기도 했고, 그거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선거 제도를 고쳐서 영원히 집권하리라. 그거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전체주의입니다. 독재주의예요. 독재를 시작하려 하고 있고, 독재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강남에 집을 사려고 하니까 왜 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3명인데 30평대에 너무 좁아서 40평대로 올라간, 그걸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하지만 물어봐서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좁아서 좀 넓은 데로 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그랬어요. 아니 20평대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30평에서 40평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4글자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표현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질 못해요. 이 소리치고 저 사람들에게 이건 잘못됐다고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지를 못한다고요. 이 민주국가가
독재 국가로 변하는 4단계가 있습니다.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난 기사예요. 1. 위기의 순간, 혼돈의 순간에 카리스마로 집권한다. 2.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고 적폐를 공격한다. 3. 사법기관과 언론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든다. 4. 놀라지 마십시오. 4가 뭐냐? 선거 제도를 고친다예요. 요 순서대로만 하면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민주국가에서도 독재국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볼까요? 위기의 순간, 혼돈의 시기에 카리스마로 집권한다? 아니, 위기라는 건 알겠는데 갑자기 탄핵당해서 5년마다 오는 대통령 선거를 갑자기 4년 만에 하고 4년도 안 돼서 하고 그건 알겠는데 카리스마로 집권한다니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카리스마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촛불 혁명이라는 촛불 집회, 촛불 시위대, 그거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어떤 카리스마를 갖는 것으로, 정당성을 갖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에 맞는 거죠. 위기의 순간, 혼돈의 시기에 카리스마로 집권, 등극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고 적폐를 공격한다. 누구를 적폐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박근혜 가서 30년 막 때리고 그랬는데 그걸로 좀 이렇게 잦아들고 박근혜 한 거 잘못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에 누굴 잡아놨어요? 이명박. 그래서 17년을 또 때렸습니다. 90살이 넘어서까지 거기에 계시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6.25 때 얘기하고 일제시대 얘기하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은 그때 빙하기 시대에 맘모스를 잡으러 갔을 때 열심히 싸우지 않고 뒤돌아서 도망갔던 놈, 그 놈을 처벌하는 법까지 나오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적폐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삼성도 계속 때리고 적폐다 이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 어쩌면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이론대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자명하죠. 지금 언론과 검찰, 다음에 사법부, 지금 대법원까지 다 수중에 넣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얘기할까요? 지금까지 선거에서 잘못됐다고 소송이 생기면 소송이 있는 거는 평균 헌정사상 쭉 있었던 소송을 전부 다 계산을 해보니까 35일 만에, 평균 35일 만에 끝냈어요. 재검표를. 이거는 이 소송은 패자의 권리입니다. 이번 선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번 개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패자의 권리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35일,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거의 한 달 만에 다 재검표를 해서 네가 말한 게 틀려. 정말 네 말이 맞네. 이래서 판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길었던 게 118일이에요. 근데 민경우, 제가 제기한 선거 소송은 며칠 만에 됐느냐? 아직도 안 됐죠. 5월 7일에 제가 했고 4월 15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무려 167일 만에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167일 만에. 167일, 180일 안에 끝내야 되는데 167일. 제가 5월 7일 날 소를 제기했으니까 11월 7일이면 끝나야 돼요. 11월 7일이 며칠 남았어요? 일주일 남지 않았습니까? 재판 한 번 열었어요. 그것도 준비 기일. 이게 뭡니까? 여태까지 5개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건 이 선관위한테 고칠 거 다 고치고 조작할 거 다 조작하고 서버 만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서버도 다 교체를 했죠. 다음에 272만 표 중에 110만 표가 잘못됐다는 우편 투표 이름 같은 거 이것 가만 놔두라고 그랬더니 그 이름을 다 고쳤죠. 이런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법기관과 언론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번째, 무시무시하게도 이 선거제도를 고친다 해서 선거제도를 지금 고치는 거 아닙니까? 선거제도에서 사라져야 되는 세 가지 적이 있어요. 1. 사전투표. 미국에서 사전투표 이틀 동안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사전투표라고 따로 이틀 동안을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본투표는 하루인데 왜 사전투표를 2번 합니까? 3.15 부정선거가 왜 터져가지고 4.19 혁명이 난 줄 아십니까? 3.15 부정선거 때도 사전투표가 있었어요. 사전투표에서 사달이 나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 전자개표기는 이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그냥 고철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고철이 아니에요. 그 내부인의 고발을 제가 들었죠. 이 전자개표기에 붙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로 통신이 된다. 무선통신. 화웨이가 있는 무선통신기를 통해서 여기 하나하나의 전자개표기가 전부 다 몇 장이 지금 들어왔는지를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서버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런 증언을 받아냈습니다. 그거 없어져야 되고, 세 번째, QR코드는 국제적으로 선거 용지에, 투표 용지에 우리가 모르는 신호, 모르는 사인, 모르는 형태를 여기다가 이렇게 인쇄해서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법에는 막대형 바코드를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형 바코드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대형으로 된 거. 그럼 그 밑에 요 그 하나의 막대가 무슨 번호를 표시하는지를 21, 60, 37 이렇게 해가지고 쭉 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 법조항을 어기고 네모난 QR코드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건 막대형 바코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우리들이 공격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2차원 막대 모양이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차원 막대 모양이 어디 있어요? 네모난 거지. 막대형의 바코드를 하라고 그랬는데 2차원 막대 모양의 QR코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거기다 찍어 놓으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적: 1. 사전선거, 2. QR코드, 3. 전자개표기. 이게 있는 한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부정선거의 증거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없애는 일,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5시 42분이죠.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6시까지 끝마칠까요? 그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민경욱, 너는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 제가 이제 놓친 게 없는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게 있군요. 네. 이거 지금 닥터리와 아이들의 이충섭 선생님이 바로 이 조지아에 살고 계십니다. 두 분, 목사님의 아드님 두 분하고도 친하시고, 그 키가 더 큰 둘째 아들이 덩크슛까지 한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우리 닥터리 이충섭 선생님께서,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께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전선거와 본투표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엎어놓은 종처럼 돼야 됩니다. 엎어놓은 종처럼 분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너무 어렵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번에 선거 나온 거를 전부 다 대입을 해서 만들어 봤더니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어디를 봐도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게 보이죠?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조건 많은 쪽으로 갔고, 우리 통합당은 무조건 적은 쪽으로 왔어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종 모양이 돼야 되는데 쌍봉 봉이 2개 있는 이런 이상한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서울만이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부산, 광주는 아니에요. 이쪽 그 전남북 지역이나 광주는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전국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다 봤더니 이런 이상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 하나로 0.39, 0.39, 0.39, 63대 39, 63대 36, 63대 36, 63대 36. 이거와 똑같이
이 숫자들로 그냥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부정선거라는 것이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이번 선거에는 저는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믿느냐? 놀라운 사실을 누가 제보를 했습니다. 저 이메일로 이메일을 받아왔더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해커 얘기를 했죠? 해커는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서 기똥차게 여기에 돈을 막 이쪽에 붙이는 사람을, 돈을 이쪽으로 붙이는 거 이쪽에서 다 빼갈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자신들한테 자랑스럽겠습니까? 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걸 내가 만들었어. 그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가만 놔두면 사람들이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겠죠.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해커들 중에서, 야, 네가 만든 해킹 프로그램 중에 최고가 뭐야? 그러면 나 이런 거 만들었어, 이런 거 만들었어. 너는 뭐야? 이런 거 만들었어. 그러면서 어느 날은, 야, 그 인터넷 뱅킹 해킹하는 건 내가 만들었어 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진짜 만든 사람이 무슨 소리야 임마, 그건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그냥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스터 에그라고도 하고 디지털 풋프린트 혹은 핑거프린트라고도 해요. 그런 지문을 프로그램 속에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 엑셀 프로그램에 쫙 엑셀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짰어요. 엑셀에다가 이름을 써요. 이 프로그램은 민경욱이 만들었다. 그리고 까만 글자로 써요. 이 프로그램은 한 셀에다가 민경욱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써요. 그러면 그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써놓은 게.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그거 지우면 되니까. 이건 어떨까요? 민경욱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해놓고 그 글자의 색깔을 흰색으로 하는 겁니다. 흰색으로 해요. 그러면 거기에 민경욱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는 글씨가 있지만 하얀색으로 해버리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엑셀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야, 이거 내가 만들었어라고 다른 해커가 주장을 할 때 오, 그래? 그거 가져와봐. 가져왔어요.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하얀색을 빨간색으로 딱 바꿔가지고 색깔을 바꿔놔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민경욱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이거 알았어? 여기 이렇게 써놨어 내가.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 깨갱하고 물러가나겠죠. 그런 이스터 에그를 만드는데 그 이스터 에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를 발견했느냐? Follow the party. Follow the party. 이게 뭐냐? 영원 근당주라는 중국 공산당의 구호가 있습니다. 영원히 당과 함께 가라. 영원히 당을 따르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 영원히라는 영원 자를 빼고 근당주. Follow the party forever. Forever. 여기에 forever만 빼고 follow the party를 그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아스키2 코드를 이거 닥터리와 아이들의 그 이충섭 선생님이 그걸 전부 다 그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되는데 로이 킴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제보를 했는데 보니까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자들한테 설명했더니 설명 잘 못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그거를 무슨 음모론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 어떤 함수를 마련하고 그 함수로 배열을 해봤더니 배열한 거에 이만큼씩을 잘라서 그거에 나온 앞에 나온 고유한 번호, 지역구의 번호들을 합한 다음에 그거를 답이 80 후반에서 110까지 나오도록 나누어 봤더니 무슨 숫자가 나와서 그걸 ASCII2 코드로 80대 후반에서 110대까지 있는 영어 알파벳의 소문자와 대문자를 전부 다 합해가지고 찾아봤더니 F, O, L, L, O, W 한 칸 떼고 T, H, E 한 칸 떼고 P, A, R, T, Y가 딱 나왔다라고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제가 바로 대구로 갔습니다. 대구로 가서 5시간 동안을 그 사람을 검증을 했어요. 제가 수학을 알면 뭘 알겠습니까? 수학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게 있죠. 23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 그다음에 몇 번 질문을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내적인 요인이 있는지, 이 사람이 충분히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질문 몇 가지 들어보고 그 사람 얼굴 보면 알거든요. 그걸 5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설명도 듣고 궁금한 건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표정도 보고 무려 5시간 동안 한 다음에 저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자, 이거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거니까 가져가서 검증을 받아보면 된다. Follow the party라는 암호를 거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이 중국의 프로그래머가 이걸 만들었다면 이 엄청난 걸로 한국에 있는 모든 선거 결과를 바꿔버렸으니까 이 경천 동지할 만한 엄청난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었다는 그 표시를 어디엔가 넣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쉽게 놔뒀어요? 쉽게 팔로우 더 파티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놔두면은 그건 바보죠, 바보. 한국의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것을 그렇게 명백하게 놔두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방법이 교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냈어요. 찾아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 많아요. 하태경을 비롯해서 아니랍니다. 근데 그 아니라는 게 참, Follow the Party는 이쪽 1차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1차 함수에 따라서 배열한 여기에 그 숫자 속에 뿌려놓은 암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하태경은 Follow the Party 말고 Follow the Phantom, Follow the Ghost 이런 것도 발견이 되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다. 참. 그런 얘기는 여기에 유의미한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여기에 함수가 있었다. 그 함수가 진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공격을 받았지만 Follow the Party라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민주당 민주연구원으로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한 그 사람이 불이 나게 중국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의 당교와 MOU도 맺고, 그다음에 텐센트와 화웨이와도 MOU를 맺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사오고 화웨이 그 무선 통신 장비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한국에 왔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양 이재명, 김경수, 그다음에 양정철이 와서 폭탄 좀 마시면서 막 좋아하는 사진이 나왔고, 이런 증거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개입해 있다. 중국이 개입해 있는 이제 그 꼬리를 저희들이 밟았고, 다음에 꼬리를 잡았고, 그것이 미국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으로 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제 증거 가운데 제가 사람들 증거를 아무리 0.39를 대도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증적인,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한번 보고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런 거를 내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소개해드린 몇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출구조사는 이제 6시가 되기 전에 카운트다운 합니다. 19, 87, 65, 4, 3, 2, 1, 땡! 민주당의 대승입니다. 180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민주당이면은 환호를 해요, 환호를. 여기 있는 사람들. 와, 이겼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그 반응을 찍기 위해서 기다렸던 모든 카메라 기자들이 그걸 전부 다 찍습니다. 진 쪽에서는 미래통합당 100석! 그러면, 큰일 났네. 이러고선 다들 이게 뭐야? 한숨 짓는 그런 얼굴이 나오죠. 그 한순간에 장면을 잡기 위해서 모든 기자들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추미애 지금 법무장관이 대표였는데, 그때 총선도 아니에요. 지방선거에서 그들이 이겼을 때 사진이 있습니다. 와! 추미애를 포함해서 모두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번에 180석이라는 엄청난 표를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웃어요. 아무도 안 웃어. 그리고 웃으려고 누가 박수를 치려고 그러니까 이낙연 당시 당대표가 하지 말라고 이러고 있어요. 아니 하지 말라고 그래도 너무 좋아서 웃어야 돼요. 하하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웃질 않아요. 그거는 이상하죠. 이상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웃지 않을 수가 있죠? 그건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길 줄은 알았지만 180석이라고 그랬는데 유시민도 180석이라고 했고 이근영도 180석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당일에 출구조사나 엑시트폴 한 거는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무조건 이번에 180석 사전선거 보정기를 해서 나오는 거는 180석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거의 점쟁이 수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아니 맞아. 근데 땅 하고 나왔는데 자기네들도 선거판을 다녀봐서 아는데 선거판에 이거 이번에 심상치 않다. 문재인에 대한 반대표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랬는데 180석이 딱 나오니까 지가 차죠. 정말로 180석이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얼굴 표정들이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극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지 부시 주니어 그 아들 부시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 저는 여기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특파원을 하는데 재선이 성공한 것을 이제 알고 내셔널몰에서 여러 가지 파티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파티는 미디어에 관심을 삽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생중계를 해줘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거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 설명을 해요. 부통령 누구 하면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부시 대통령이 칼 로브를 불러요. 칼 로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칼 로브의 얼굴이 딱 나와요. 그러면서 칼 로브를 뭐라고 하냐면 칼 로브 the architect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 로브 the architect 뭐냐? 칼 로브 이번 선거가 승리가 되도록 한 설계자 칼 로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 로브 젊은 친구가 이번에 보니까 좀 늙었더라고요. 근데 이 젊은 친구가 하고 기쁜 얼굴을 짓는 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차관보 밑에 있는 직책으로 그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브레인 노릇을 했었죠. 그런 역할을 누가 했느냐? 양정철이 했습니다. 양정철이 이번 선거에 그 전략을 짜고 실행에 옮기는 일선 지휘관의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180석이라는 의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정철이라면 어떻게 하느냐면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님 봤죠? 제 실력을 봤죠? 이번에 내가 승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않았습니까? 승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불안하다고 그랬지만 제가 180석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니까 저를 비서실장, the chief of staff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비서실장 하겠습니다. 안 해요? 그러면 장관 해주세요. 안 돼? 그러면 대사. 미국 대사. 안 돼요? 그럼 100억만 주세요. 100억. 응? 한 200억 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양정철은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 나는 정계를 떠난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최악의 결과. 최악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나온 거죠. 아니 180석을 만들어서 대승을 거둔 사람이 뭐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아니 이번 선거의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 뭐가 무섭고 두려워? 무섭고 두려운 건 우리들이 할 얘기지. 졌으니까. 아니 180석을 해서 대승을 거둔 사람이 그 대승을 이끈 사람이 무섭고 두려우니 정계를 은퇴한다? 양정철은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야 직접 그걸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망외의 소득을 얻었다고 좋아할 수 있어요. 와 180석을 얻었어 내가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너무 나갔다 이건.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밝혀진다. 지금 도망 안 가면 큰일 난다.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이 묻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 빨리 도망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을 거둔 칼 로브, the architect, 양정철, 이번 승리의 설계자라고 박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벌벌 떨면서 도망을 간 거죠. 그 두 개 말고도 많은 직관적인 증거를 제가 제시를 했더니 이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놈 미쳤다. 결국 기껏 내놓은 증거가 그거냐? 이놈들아 내가 언제 그게 다 증거라고 했어. 0.39, 36대 63 이런 모든 다른 증거들 다 얘기를 했어요. 또 나온 증거들이 있죠. 272만 표 중에 110만 표의 우편 투표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된 거냐? 여기서 워싱턴을 가려면 비행기로도 한 2시간, 뭐 1시간 반 걸린다고 하면 그걸 1분 만에 갔다고 여기서 우편을 보쳤는데 여기서 워싱턴에서 여기 아틀란타까지 1분 만에 갔다고 써놨어요. 그런 게 수십만 장. 그다음에 한국인의 이름은 김희, 박최, 민 뭐 이렇게 나가죠. 근데 그거를 해, 개, 새 이런 성씨를 가진 사람이라고 써놓은 게 수십만 장. 다음에 제가 그 투표지는 어디로 가냐면은 이 선관위원회로 가게 돼 있습니다. 군인이 투표를 하면은 투표지는 선관위원회에 투표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면 받는 사람은 선관에 있는 민경욱이 받아야 됩니다. 민경욱이 받아야 되는데 민경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 동료가 받아야죠. 회사 동료 뭐 홍길동이 받았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 수령이네. 민경욱도 아니고 민경욱의 회사 동료도 아니고 민경욱의 부모님, 민경욱의 형제 자매, 민경욱의 친구 이런 사람이 받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왜 선관위에 가만히 있다가 그걸 받습니까? 내 동생이 왜 제 직장에 가서 기다리다가 그걸 대신 받아요? 그런 게 수십만 장. 다음에 서울에서 인천, 서울에서 붙인 투표용지가 인천으로 가려면 서울, 부천 우체국, 부평 우체국, 다음에 인천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떠난 게 광주, 부산, 태백 뭐 이러다가 부천, 다시 무슨 뭐 마산 갔다가 온 거 이런 게 수십만 장. 그걸 세봤더니 110만 장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것은 모두 무슨 투표냐? 사전투표에서 나왔고 미베인 교수가 얘기한 게 한 110만 표 정도, 130만 표 정도가 만들어진 투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숫자에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걸 보면 이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많지만 마지막으로 이거 한 말씀만 드려야 되겠네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선을 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대통령 선거 개표를 하다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투표용지 4개가 투표용지에 봉투가 뜯어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4장. 다음에 이렇게 개표를 하면은 그 개표를 하는 테이블마다 선거 참관인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테이블에 참관인이 없었어요. 이걸로 거기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 선거는 불법이다. 이번 선거는 무효다. 그래서 무효 선언을 하고 대선을 다시 치렀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오스트리아의 대법관들, 헌법재판관들이에요. 저스티스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뭐 대법관을 무슨 higher, 뭐 highest lawyer 뭐 이렇게 부르지 않죠. 판사라고 부르지 않고 justice라고 부르죠. 그런 justice라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칼 같습니다. 4장만 뜯어져도 우리는 재선거를 해요. 우리나라는 몇 장이요? 110만 장.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덜란드는 이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를 했어요. 전자개표기로
표를 세는데 전자개표기가 이게 좀 이상하다, 잘못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걸 갖다 놨어요. 딱 갖다 놓고 화이트 해커들을 다 불렀어요. 프로그램에서 부른 다음에 이거가 이 기계를 해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전자투표기로 서양 장기를 둘 수 있다는 걸 시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죠. 그걸 본 순간 네덜란드의 대법관들은 우리나라는 전자투표를 하지 않는다, 전자개표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수개표로 하는 거예요. 이 개표를 뭐 멋지게 전자개표기로 하고 이러는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만 높여줄 뿐입니다. 선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찍은 거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한 이 봉투 안에다 넣고 투명한 투표함에다 집어넣어요. 그걸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해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읽어요. 자, 이게 1번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게 보여줘요. 이게 1번이라고. 그럼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적어요. 하나. 이렇게 원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시적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모르게? 없죠. 아니 1번을 1번이라고 안 하고 뒤에 봤는데 여기 2번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번이라고 하는 걸 다 들었는데 여기다 2번이라고 쓸 수가 있나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민경욱 너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하느냐? 와서 백악관에도 들어갔었고 국무부에 있는 직원들도 만났었고 NGO 사람들도 접촉을 해서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며칠 전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재검표에 참여를 하면 좋은데 대법원에서 그거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은 준비가 우리가 들어오도록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에서라도 이번 선거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The Carter Center와 런던에 있는 The Westminster Foundation for Democracy라는 선거 부정을 감시하는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의 그 조사원들이 지금 퍼스트 드래프트를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11페이지짜리 그 사람들이 쓴 걸 봤고 내일이네요. 내일까지는 100페이지에 가까운 1차 원고가 또 나옵니다. 최종 원고는 200에서 300페이지가 되는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감수를 거쳐서 그런 감시기구의 승인을 거쳐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앞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공개가 된 다음에는 우리들이 12월 초에 그것의 결과를 놓고 국제 세미나, 웨비나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을 비롯한 각 정부에도 통보가 되고 이번 선거가 근데 나오질 않았으니까 아직 몰라요. 하지만 부정선거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여러 정부와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난 광복을 우리가 맞았을 때 연합군의 일원으로 우리가 싸우지 않은 것이 최한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우지 않고 남이 만들어준 광복을 향유했을 뿐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부정선거라는 결정이 나서 발표가 된다면 국내외에 있는 한국 동포들, 국민들은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선거가 잘못됐고, 선거가 잘못됐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침해되는 것이고, 그 민주주의가 침해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민주주의를 막는 고귀한 책임, 숭고한 그 과업이 우리 어깨 위에 있다. 이런 마음으로 떨쳐 일어나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자기네들이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강하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것이 무슨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길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하는 우리 자손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 싸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구호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분노하라. 여러분들의 참정권이 빼앗겼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 분노하라. 두 번째, 조직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모자란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나와라. 세 번째, 소리치라. 오늘 소리치지 않으면 당신들의 권리가 짓밟혀지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소리치지 않는다면 내일은 웅성웅성 거릴 수 있을 뿐이고 모레는 혼잣말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다음 날에는 기도만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다음 날에는 꿈에서나 소리를 지르는 법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현실에 있어서 소리 지르는 법을 우리는 까맣게 잊게 될 것이다. 그러니 소리칠 수 있을 때 소리치라. 분노하라. 조직하라. 소리치라.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지금 아직 남은 우리의 승리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아직도 많은 걸림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이 소명을 받고 일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 한국에 1인 시위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시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4월 16일 아침에 혼자 가졌던 이게 뭐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계시고 미국까지 와서 미국 백악관에까지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온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실태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